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저는 아내 이수진과 함께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동네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아이와 운명과도 같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는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자 저는 아내와 함께 가게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욕탕 실내 청소는 아내에게 맡기고 제가 입구에 영업 종료 팻말을 걸려고 할 때였습니다.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림자를 자세히 보니 낡고 해진 옷을 입은 한 소녀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무언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너무 늦었기에 한마디라도 말을 걸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불러 함께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직 두꺼운 외투가 필요한 쌀쌀한 날씨에 아이는 얇은 긴팔 티셔츠와 치마만 입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는지 뒤축을 구겨 신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에 저와 아내는 깜짝 놀랐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뭘 찾고 있니?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놀랐는지 소녀는 화들짝 놀라며 저희 부부를 쳐다봤습니다. 어깨를 조금 넘는 길이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아이들 머리카락 특유의 윤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머리도 너무 길어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 배가 고파서 두려움에 떠는 아이를 더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배가 고팠구나. 괜찮으면 우리 집에 가자. 집 전화번호 아니? 아저씨가 전화해서 아빠나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해줄게.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 모르는 사람 집에 가는 건 무섭겠구나. 그럼 여기서 같이 기다릴까? 아저씨가 집에 전화해줄게. 저는 아이가 저희를 수상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와요. 계속 기다렸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동학대나 방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해 줄 테니 잠시만 기다려 줄래? 경찰은 안 돼요. 엄마가 경찰 아저씨한테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경찰이라는 말에 소녀는 저희를 잔뜩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가 도망쳐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순간 꼬르륵 하고 아이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배고프구나. 언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어제 아침부터요. 그래서 뭐 먹을 거라도 있나 찾아봤어요. 소녀의 말에 저와 아내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아이가 이 얇은 옷차림으로 한밤중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니 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가. 우리 집에 갈래? 아내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경찰에 먼저 연락하지 않고 모르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을 읽었는지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어른으로서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추위에 떨고 배고파하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이가 싫어한다면 경찰서 방문은 내일로 미뤄둬도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추위에 떠는 아이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배고픔을 달랠 음식을 주는 것이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괜찮아.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소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소녀의 다른 한 손은 아내가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손을 잡고 목욕탕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하나와 함께 목욕탕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로 몸을 씻겼습니다. 그 사이 저는 옷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의 옷은 너무 춥고 더러워서 더는 입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옷 중에서 가장 작은 티셔츠와 허리를 졸라맬 수 있는 고무줄 바지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급히 편의점으로 달려가 아이에게 맞는 속옷과 칫솔도 사왔습니다. 준비를 마칠 무렵 아내와 하나가 목욕탕에서 나왔습니다. 옷은 조금 컸지만 그런대로 입을 만했습니다. 목욕을 마친 소녀는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아이라치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머리를 감고 말려주니 엉망이던 머리카락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 앞머리는 어쩔 수 없어 아내가 실핀으로 꽂아주었습니다. 앞머리 아래로 드러난 하나의 얼굴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몸이 좀 따뜻해졌니? 제가 묻자 하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네, 목욕탕이 엄청 커요. 꼭 수영장 같아요. 그리고 물도 너무 따뜻했어요. 이런 목욕은 처음 해봐요. 밝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아이답지 않게 무표정해서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의 머리를 말려주는 동안 아내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집은 목욕탕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머리를 다 말린 후 우리는 바로 옆집인 저희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내는 따뜻한 두부, 야채찌개를 끓여 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고기 완자를 본 소녀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거 정말 먹어도 돼요? 그런 하나에게 아내는 미소 지으며 그럼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러 음식을 자꾸 흘리자 아내는 아이에게 포크와 숟가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쩌면 젓가락 사용법조차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맛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나의 말을 들으며 아이가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배가 부르자 하나는 저희를 조금 믿게 되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배가 고플 때마다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찾았다는 것. 자신은 초등학교 1학년 7살이라는 것. 하지만 신발과 옷이 더럽고 책가방도 없어서 학교 친구들에게 냄새난다는 놀림을 받아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에게서 듣는 이야기는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할 거예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자고 싶어요. 저와 아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하나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따뜻하고 편안하게 재워주고 싶었습니다. 걱정 마. 오늘은 아줌마랑 같이 자자. 여기 아주 푹신한 이불이 있단다. 하지만 내일은 우리랑 같이 경찰서에 가줄 수 있을까? 경찰 아저씨들은 아주 착한 분들이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도 너를 걱정하고 계실 거야. 하나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걱정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도 널 걱정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방치한 엄마에 대해 섣불리 좋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설픈 위로는 나중에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안방에 세 사람의 이불을 나란히 폈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간 하나는 정말 기뻐 보였습니다. 우와, 이렇게 푹신한 이불은 처음이에요. 너무 따뜻해요. 엄마도 안 추웠으면 좋겠다.
엄마도 따뜻한 이불에서 자고 있으면 좋을 텐데 자신을 버려두고 밥도 주지 않는 엄마를 걱정하는 그 착한 마음에 아내는 뒤돌아 몰래 눈물을 훔쳐 흘렸습니다. 저 또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하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 부부는 하나를 데리고 가까운 파출소로 갔습니다. 헤어질 때 하나의 슬퍼 보이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이제 안녕이에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경찰 아저씨들이 잘 돌봐주실 테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제 말에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저희가 파출소를 나설 때 하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정이 들었는데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하나의 미래를 무척 걱정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원래 아이를 좋아해서 3명 정도 낳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가보니 아내에게 배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약물 치료와 시험관 시술을 병행하며 10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던 해, 저희 부부는 모든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가 생길지 아닐지에 일희일비하는 날들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충분히 노력했으니 이제부터는 부부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는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소중한 자식에게 춥고 배고픈 고통을 주는 부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너무나 궁금한 마음에 하나를 데려다 주었던 파출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나의 엄마는 결국 집을 나간 채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동복지시설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허락을 받아 하나가 머무는 시설의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곧장 하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설에는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본 하나는 아내의 품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는 이제 안 올지도 모른대요. 아저씨랑 아줌마는 저랑 같이 살아주면 안 돼요? 그 말에 저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의 질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척도 아닌 저희가 하나와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 시설 직원분과 상담하던 중 위탁 가정과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거다 라고 느끼며 아내를 쳐다보자 아내 역시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마음이 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바로 위탁 및 입양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나의 경우 시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양을 진행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허가는 며칠 뒤 문제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양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과 강습에 참여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도 틈틈이 하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 번은 하나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야, 아저씨랑 아줌마가 엄마 대신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하나는 정말 기쁠 거예요 라며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저와 아내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아이를 뱃속에서 소중히 키우고 그 과정을 함께하며 부모가 될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진짜 부모가 되기 위해 이 아이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저희 부부는 힘을 합쳐 바쁜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설 직원에게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혹시 하나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요? 하나가 시설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급히 하나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희 집이나 하나가 살던 동네는 시설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쁜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최악의 상상을 하던 그때 시설에서 하나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시설로 달려가 하나를 만났습니다. 하나는 눈물로 얼굴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저씨랑 아줌마 집에 가서 또 맛있는 밥 먹고 큰 목욕탕에서 놀고 싶었어요. 저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작은 아이의 몸을 힘껏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 부부는 하나와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나가 안정을 되찾은 후 저는 다시는 혼자 시설을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직원분께 다시 한번 하나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특별 입양을 통해 하나의 법적인 부모가 되었습니다. 4년 후 저희 부부와 하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춥거나 배고픈 아이가 아닙니다. 예쁜 책가방을 메고 매일 씩씩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친엄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생일에 하나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망설임 없이 만나볼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결정에 솔직히 저와 아내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저희는 하나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만남을 통해 하나가 친엄마와 살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자고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재회 당일 하나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초조하게 하나의 귀가를 기다렸지만 3시간쯤 후에 돌아온 하나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나의 말에 따르면 친엄마는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땐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버려졌어도 계속 엄마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엄마를 보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엄마, 정말 잘 됐다고 말해줬어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하나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딸이 너무나 착하고 자랑스럽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예식님. 그리고 하나는 저희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때 저를 발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친엄마를 만나보니 확실히 알겠어요. 만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빨리 두 사람한테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 자리는 바로 여기잖아요. 단호하게 말하는 하나가 너무나 늠름하게 느껴졌고 앞으로도 하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그 후 저희 셋은 하나의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손잡고 가자라고 말하자 하나는 오늘만 특별히 해주는 거야 라며 쑥스러워하면서도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나가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날 밤에도 목욕탕으로 돌아오며 셋이서 손을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하나의 손은 훨씬 더 커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는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모와 손을 잡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아주지 않을 만큼 하나가 훌쩍 커버려도 저희 부부에게 하나는 영원히 소중한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행복한 순간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도 우리 세 가족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